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가 백두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고객분들 모시고 새로운 이제 오프라인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여러분께 메일 드리고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사실은 앞으로의 시황 이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50년간 위에 그래프와 같이 쭉 장기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와, 너무 많이 올랐구나. 최근에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그래프를 보실 때는 로그 그래프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올랐네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쭉 직선을 그려보면 미국이란 시장은 항상 이런 평균 수익률에 같이 수렴하면서 올라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품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품이 났던 2000년대를 보면은 이 평소 속도보다 훨씬 빨리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터진 거고, 버블이 터졌을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버블은 아니다. 버블이 오려면 훨씬 더 이런 속도로 많이 괴리가 생겨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탄탄하게 올랐던 이유는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요. 항상 2에서 2.5% 사이에 탄탄한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올랐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AI 혁명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계의 AI 시장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할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연평균 38%의 성장 속도로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IT 대형주들, 즉 이러한 코어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 즉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올린다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가을서부터 신문이나 뉴스상에 보면은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공포와 객관적인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분석해 보고요. 제가 올해 시장은 가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제적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시황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높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작년 7월부터 그런 점이 해소가 되고 스티프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됐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호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보면 직전의 차트를 보시면요, 스티프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즉 단기금리는 낮고 장기금리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현재도 똑같은 스티프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지금 스티프닝이 오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신호는 경기 침체, 경고 등을 켰지만 사실은 실물 경제를 보면 GDP는 3%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 근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지표가 고장난 것일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일까? 혹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왜 안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는 표면적인 침체 공포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음을 걸러내고 신용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2026년까지의 흐름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금융의 기본 원리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드 금리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한다. 그거는 다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나가는 돈의 금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기 금리입니다. 즉 중앙은행하고 페드하고 시중은행들과 사이에 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은행에서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나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 대출할 때 뭐 1년, 2년, 3년, 기업 자금은 한 5년 대출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집을 살 때 대출할 때는 30년도 대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에서 대출을 할 때는 이렇게 오랜 기간 대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의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금리 차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스티프닝이 됐다 아니면 인버스가 됐다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기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과의 금리고 장기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보통은 마진이라고 합니다. 즉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은행은 기업에다 대출을 해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의 폭이 사실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간 겪었던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금리는 5%대로 되게 높았고 시중금리, 즉 대출금리는 4.25%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에 빌려다가 4.25%에 대출을 해주는 격이죠. 은행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을 적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시중에 자금이 덜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비가 수축이 되죠. 경기가 약간은 눌리죠. 그러면 목적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겁니다. 돈을 쬐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전 현상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낮추지 않고 높게 해서 대출 좀 하지 말아라 하고 메커니즘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이거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스티프닝. 왜 스티프닝인가요? 은행 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티프닝입니다. 이게 스티프해졌다. 좀 가파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 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려와서 대출을 할 수 있죠. 돈이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은행이 마진이 확보가 돼서 대출을 늘리는 거죠. 그럼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스티프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중앙은행의 금리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페드가 금리를 낮춘다 하는 거는 시중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요. 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금리를 낮춘다. 그럼 당연히 은행이 마진이 많이 생기니 대출을 활발하게 한다. 시중에 돈이 풀린다.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스티프닝은 침체를 알리는 게 아니라요. 정책의 전환의 신호로 해석해야 됩니다. 과거 위기 시에 스티프닝이 나타났던 것은 뭐냐? 자, 은행에서도요.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럼 기업들한테 대출할 때 금리를 올리죠. 왜? 안 좋은 기업들은 대출을 못하도록 자꾸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프닝이 났던 거죠. 즉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스티프닝이 났던 거고, 그리고 그럴 당시에는 또 뭘 하느냐?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스티프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현재는 뭐냐? 정책이 완화되었다. 즉 미국 정부가 신용을 창출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 하는 현상으로 스티프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랑은 다른 스티프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 답은 뭐냐?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고용시장을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용 데이터는요, 명확하게 둔화 신호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드 커브 스티프닝을 촉발한 트리거가 된 것입니다. 촉매제가 된 것이죠. 노동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실업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해고나 폭락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한 속도가 됐던 것이죠. 일드 커브는 이 약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3년에 걸쳐 일드 커브가 150bp 이상 스티프닝이 된 순간, 지금 현재 150bp 이상 스티프닝이 됐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경제 데이터는 매우 명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냐?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그러한 타이밍에 실제 고용이 손실이 정점에 달했다는 겁니다. 고용이 최악에 달했었다 합니다. 그럼 또 몇 개월이 지나면 고용이 더 좋아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결국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았던 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고용이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용의 악화는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실업률 청구 건수는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내에서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랠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회복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기본 원칙인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압박을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물가가 잡힌 건 실업률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고, 그래서 경기가 탄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관계가 반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고용시장이 회복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2026년 하반기 말 2027년 초쯤 되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완화적 통화 정책 결과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바닥이 팬데믹 이전 바닥보다 상당히 높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올라가면은 그때 팬데믹 이전의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슨한 통화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장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인플레이션이 진짜 연말에 시작이 된다? 그럼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2027년에는 진짜로 우리가 우려한 리세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스티프닝이 예고하는 진짜 위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7년의 리세션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스티프닝은 크레딧 창출 부활과 정책 지원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지표 호전과 함께 성장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말을 생각하신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 인상 리스크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다 보면 2027년으로 가서는 좀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요, 저는 리스크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타고 있고, 다시 고용이 회복된다 그러면 경기는 다시 좋아질 거고, 이런 상황을 보면 한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리스크는 온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용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고, 또한 물가의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된다. 고용이 진짜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던 26년 말 27년 초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식시장의 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밸류에이션 하는 모든 척도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지금은 리스크온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스탠스는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시장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탄탄한 기업들은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저희는 리스크를 지더라도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험은 있으니 항상 위험을 생각하고 전략에 도입을 하고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어도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내일 다시 좋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이렇게 짧게 영상 올리고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